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야지. 전봉주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 적어도 1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여기저기 돌며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곳은 산간마을도 있었고 들판지대도 있었다. 조금 풍족한 마을에서 살게 되면 먹고 살기에는 다소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유랑 생활의 고초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맹의 학에서 동학까지.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여러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사는지, 어찌해야 그 고통을 풀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더욱이 전봉주는 비록 가난한 삶 속에서도 글을 익히고 뜻있는 동지들과 어울렸으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전봉준의 눈매는 지금 전해지는 어렴풋한 사진으로 보아도 형형한 빛을 던지고 있다. 그 형형한 눈빛으로 세상 돌아가는 꼴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원대한 꿈을 키웠던 것이다. 전봉준은 그의 이름으로 알린 글에서 정론이요 공론이라고 우기는 공자왈, 주자왈을 인용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교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농민전쟁 과정에서 읍양진퇴 같은 엄숙하고 고집스런 유교적 선비의 풍모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 자신은 뒷날 재판정의 신문관에게 공맹의 학을 했다고 말했으나 이를 유학자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저 여느 사람들이 상식으로 글을 배운 걸 말했을 것이다. 전봉준이 불교를 믿었다는 근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백양사의 스님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몇몇 스님들과 뜻을 맞추기도 했으나 신도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지식인으로서 소양을 쌓는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 소외된 중들과도 동지관계로 사귀었을 뿐이다. 또 그 자신이 동학을 몹시 좋아한다고 했고 고부의 접주 노릇을 했으나 동학의 포덕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다. 그는 오히려 동학 조직을 봉기 세력으로 이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농민전쟁이 시작되기 몇 년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동학에 입도했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할 것이다. 경랑의 시절. 전봉준이 유랑 생활을 하던 20대와 30대 중반의 나라 안 사정은 어떠했던가?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경랑에 휩싸인 때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전통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전개되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쪽은 비참한 농촌의 현실이요. 다른 한쪽은 부정으로 얼룩진 지배 세력의 동향이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봉준의 나이 12살 때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천주교도들을 살해한 것을 응징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침입했다. 프랑스 병사들은 강화도 일대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다. 그리고 왕실 의궤 등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가져갔다. 이를 병인양요라 부른다. 또 전봉준의 나이 17살 때인 1871년에는 강화도에서 신미양요가 벌어졌다. 미국의 시꺼먼 군함이 대포를 장전하고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왔다. 이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대포를 쏘면서 강화도 광성진에 상륙했고 이곳을 수비하던 우리 군대가 결사항전을 벌였다. 미국 해군들은 통상을 요구하다가 실현시키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갔다.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계기로 하여 일대 서양 배척운동을 벌였다.
흥선대원군은 두 양요를 하나로 묶어 서양인들이 연달아 조선을 침략하러 넘본다고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서양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주장을 배척해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어 철저한 항전을 독려하는 구호를 적은 척화비를 전국의 중요한 곳마다 세우게 했다. 이렇게 하여 인민들 사이에는 서양 배척 의식이 더욱 고양되었고 정부는 이를 다시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빌미로 삼았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서양인은 눈이 파랗고 코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윤리와 도덕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알았다. 서양 사람들이 어린애의 간을 꺼내간다는 유언비어도 떠돌았다. 신미양요가 나던 해에는 문경세제에서 직업적 봉기군인 이필제 일파가 잡히는 일도 일어났다. 이필제는 최재우의 원수를 갚자고 최시형과 동학교도들을 유인해 영해부 관할을 점령한 일이 있었다. 영해별난 사건이라 부른다. 그 뒤에 세제에서 다시 동학교도, 불평객들과 손을 잡고 일대 별난을 꾸미려다가 잡혔다. 정부에서는 그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이필제의 체포는 동학교도들이 더욱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준비 없이 맞은 개항의 충격. 무엇보다 조선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개항이었다. 개항을 강요당한 시기는 1876년이었으니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이며 전봉준이 22살 때였다. 일본인들은 군함 여러 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나타나 정부를 위협하면서 개항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교섭에 응해 부산, 인천, 원산 등 세 항구를 열어 일본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역을 하게 하고 일본 영사를 두게 했다. 또 일본이 조선의 연해와 섬들을 측량할 수 있게도 허락했다. 이것을 강화도 조약이라 부른다. 이 개항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도 무역을 허락하게 되었고 외교 관계도 맺게 되었다. 개항은 내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본과 서양 세력들의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인과 서양인들에게 금광개발권, 삼림벌채권, 철도 부설권 등의 이권을 내주었으며 금, 은 등 자원과 쌀, 콩 등 식량을 수출하는 대신 커피, 양주, 양복지, 옥양목 그리고 사치품 따위의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시장이 되었다. 개항이 이루어진 뒤 온 나라가 들끓었다. 민씨 정권은 외세와 결탁해 이권을 하나씩 거머쥐었으며 서양 배척 의식이 강한 척사파들은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열렬히 벌였다. 인민들은 식량이 더욱 모자라는 현실에 부딪혔으며 높은 벼슬아치와 부호들은 수입 물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보기를 하나 들어보자. 일본과 청나라의 상인들은 영국에서 기계로 짠 옷감을 대량으로 들여와 조선시장에 내다 팔았다. 서양 옷감을 질이 좋은 서양의 포목이라 하여 옥양목이라 불렀다. 옥양목은 금세 우리 시장을 휩쓸었다. 그리하여 외국 상인들은 중개무역으로 톡톡히 이익을 남겼지만 국내 목화 생산과 포목 산업은 마비되어 농촌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이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라의 자원이 유출되었고 전통의 시장 경제는 마비되었던 것이다. 한편 개항으로 말미암아 개방을 주장해왔던 개화파들은 기세를 올렸고 민씨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들을 이용했다. 그런 속에서 국가는 동등한 조건의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등 조약에 시달렸다. 게다가 척화파와 개화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대결을 벌여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현실에서 서울의 정동거리에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의 공사관이 들어섰고 눈이 파란 백인들이 거리를 활보했으며 양장 차림을 한 백인 여성이 쓴 파라솔도 가끔 보였다. 청나라와 일본군의 노란하는 조선. 이 무렵인 1882년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를 이모군란이라 부른다. 민씨 정권은 무리하게 개화 정책을 밀고 나갔다. 정부에서는 신식 군인을 양성하면서 구식 군인들에게는 봉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식 군인들은 이에 항의해 집권 세력인 민씨들의 타도에 나섰다. 구식 군인들은 경복궁으로 밀려들어가 고종을 압박했고 민씨의 배후 인물인 민비를 잡아 죽이려 했다. 구식 군인들은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받들어서 정권을 맡게 했다. 민씨들과 민비는 도망을 쳤다. 서울에 주둔해 있던 청나라 군인들은 민씨들의 요구에 따라 구식 군인들을 일망타진했고 흥선대원군을 잡아 중국으로 끌고 가서 유폐시키는 불법적 행동을 멋대로 저질렀다. 그리하여 군인 폭동은 일단 수습되었으나 국가 주권은 청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되었다. 1884년에는 개화파들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려는 일대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를 갑신정변이라 부른다. 개화파는 민씨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화 정책을 반대하자 일본의 힘을 빌려서 민씨 정권을 타도하려 했다. 그리하여 김옥균, 홍영식 등은 일본군의 지원을 믿고 우정국 건물 낙성식을 빌려 민씨들을 압박하고 경복궁을 습격했다. 그러자 다시 청나라 군대가 이들을 축출했고 일본 군인들은 협조한다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김옥균, 박영효 등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은 사흘 만의 실패로 끝나 3일 천하라 불렸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는 바와 같이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에 노란하고 있었다. 이 두 사건으로 국가의 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외세는 더욱 기승을 부려 이권을 앗아갔으며 식량과 금과 같은 자원이 야금야금 유출되었다. 민씨 정권은 더욱 부패해 외국 상인들의 이권을 팔아먹었고 뇌물을 챙기고 벼슬을 파는 따위의 불법과 부정행위를 거듭했다. 대대로 벼슬을 누려온 문벌들은 척사파, 개화파, 수구파 따위로 갈라져 한시도 쉴 틈 없이 권력 쟁탈로 나를 지새우는 속에서 다시 친일파, 친청파, 친미파, 친러파 따위로 갈라져서 아웅다웅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엊그제까지는 당파 싸움으로 나를 지새웠는데 오늘에는 청나라파, 일본파, 러시아파 따위로 갈라져 대립했던 것이다. 민가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수탈이 가중되었다. 토지에 매기는 세미는 규정보다 턱없이 많게 거두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흉년에 세미를 면세해주는 토지에도 조세를 매겨 착복했다. 군사 경비를 위해 호구마다 매기는 군포는 어린애, 노인들, 심지어 군적에도 없는 베넷 아이에게도 받아냈다. 환곡은 춘궁기에 빌려주고 추수기에 회수하는 구휼제도인데 빌려줄 적에는 나쁜 쌀이나 돌이 섞인 쌀을 나누어 주고 회수할 적에는 말을 턱없이 고봉으로 대서 받아냈다. 지주들은 소출의 7에서 8알을 소장료로 받았으며 부호들은 1년에 배의 이자를 받는 장리쌀을 풀었다. 끝내 도조와 장리의 대가로 남은 논을 빼앗긴 소작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고향을 떠나 떠돌며 밥을 빌어먹기 일쑤였다. 중간지주도 온갖 명목의 잡세를 내느라 농사를 지어도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중간지주들도 불평불만에 차 있었다. 도시의 떠돌이 상인들에게도 조금도 빠짐없이 난전세를 받아갔으며
영세 어민들에게는 하찮은 고기잡이 배에도 무거운 어업새를 물렸다. 민중은 에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야지 라고 수군거렸으며 소외된 몰락 양반들도 민간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불평을 토해내기 일쑤였다. 최하층민인 노비와 백정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살폈다. 그런데도 민씨들과 일부 벼슬아치들은 집안 벽장에 금송아지를 숨겨두고 부엌에는 고량진미가 널려 있었으며 곳간에서는 고기가 썩어 냄새를 풍겼다. 또 사랑채에는 항상 맑은 술과 청정한 과일이 담긴 주안상이 놓였다.